원래 크로스핏에 대한 얘기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편에는 이제 초창기 때,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면은 좀 또 재밌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예,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중요한 인물 두 인물 정도만 언급을 우리나라에선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최초로다가 우리나라에서 크로스핏 트레이너가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은평구 쪽에서 크로스핏 체육관 하고 계시는 이제 그 이근영 코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크로스핏 레벨 1, 뭐 레벨 2 이런 트레이너 그 이제 자격증을 이제 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크로스핏 쪽에서도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려면 외국 나가야 돼. 가장 가까운 데가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되게 큰 미군 기지도 있고 미국 사람 많이 살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크로스핏 한국 커뮤니티를 이끌던 이제 그 주인장이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엔 이분이 서울에 안 살고 이제 원래 대구 분이에요. 예, 대구에 살고 계셨는데 좀 그런 크로스핏 자체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운동이고 그거 끌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분의 어떤 그 개인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거기로 이제 들어가서 좀 이렇게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멋있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탁 이렇게 뭔가 약간 무사수행하는 것처럼 일본 가가지고 거기서 레벨 1 딱 따와가지고 탁 하고 뭐 그랬던,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든 크로스핏 자체를 갖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크로스핏 박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때는 진짜 체육관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야 우리나라에서 이게 될까? 왜냐하면 시장성이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어떤 고군분투를 하는 이제 크로스핏 자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랑도 좀 약간 인연이 있었던 분인데 이제 이분 본명보다는 닉네임이 더 유명해요. 케이트공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굉장히 열심히 그 운동을 했었죠. 크로스핏 자체를 굉장히 열심히 뭔가 열정적으로. 그래서 좀 자기가 실제로다가 어떤 실천하는 모습으로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어떤 그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복싱 선수가 뭐 마이크 타이슨을 보고 저는 복싱을 시작했어요. 동경에서 이런 것처럼. 영상에서 이분이 운동하는 거를 보고 야, 이 크로스핏 되게 멋있고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왔던 게 좀 많으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때 초창기 때 크로스핏 씬에서는 좀 쌍두마차 같은 역할을 좀 했었죠. 예, 뭐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없는 되게 중요한 두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행히 둘 다 몸도 좋고 인물이 괜찮았대. 그냥 굳이 얘기하면, 왜냐면 워낙 국대들이나 레슬링 이런 애들 보면 참 좀 무서워. 없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근영 코치님도 그렇고 그 케이트공 코치님도 그렇고 둘 다 인물이 괜찮았어요. 운동하는 사람 지금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있잖아요. 하다가 훌렁 벗잖아요. 그럼 몸들도 좋았어. 확실히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죠. 네, 맞아요. 뭔가 롤모델 같은 요 바닥에 리더다운 모습을 둘 다 보여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코치님이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때 우리나라 크로스핏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약간 방식은 다르지만 나름의 어떤 되게 고군분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크로스핏을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코치님들도 막 굉장히 이제 어떤 세계적인 기록을 낼 정도로 세계 무대에서 통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어떤 그런 그 선수분들도 나오고 코치님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또 우리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우리 이문경 코치님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핏 코치님 아니겠습니까? 이분들도 호주 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어쨌건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초창기 때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려고 막 진짜 그 고군분투했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을 빼놓고 얘기는 하기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크로스핏 자체가 조금씩 이제 이 100개, 200개 넘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막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예. 그리고 요쯤 해가지고 최초로다가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좀 약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운동회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회인데 좀 그냥 보통 운동회가 아니고 겁나 빡센 운동회. 예. 근데 2007년도인가 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크로스핏 게임즈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정말 진짜 동네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즈 참가자가 전 세계에서 70명 정도 참가를 했었어요. 예, 참가를 했었는데 요때쯤 돼가지고 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발전하다가 이 크로스핏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매니악하고 좀 약간 마이너한 거에서 갑자기 메이저로 치고 올라오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2011년도에 리복과 스폰서십이 체약이 돼요.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네. 리복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거 서로의 니즈에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크로스핏은 뭔가 한 단계를 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본력이 좀 약간 필요한 뭐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리복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 필요했던 거예요. 뭔가 어떤 피트니스만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까지만 해도 약간 3인자 느낌? 넘버 3? 리복은 사실은 넘버 3도 아니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넘버 3라고 주장하고 싶은. 네, 리복 같은 경우에는 넘버 좀 3야 뭐 네, 이런 느낌. 조금 브랜드의 어떤 이 아이덴티티가 약간 특이했었어요. 왜냐면은 근데 두 분 우리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리복이 알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이종원 배우가 그렇죠. 그 의자 넘어가는 그걸로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종원 배우가 지금은 이제 아버지 역할 여자 주인공 아빠를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리복이 한 진짜 80년대 소위 말하면 이제 80년대 날리던 브랜드잖아요. 이게 80년대 날리던 브랜드인데 80년대에도 아디다스가 있었고 80년대에도 나이키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게 좀 묘한 게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브랜드였었어요. 근데 리복은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여기는 피트니스 브랜드였었어요. 뭐가 다르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확실한 종목이 있는 쪽에 투자를 해요.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나 농구나 축구나 육상이나 약간 이런 쪽에. 근데 연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나이가 좀 약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리복 하면 얼른 딱 떠오르는 옛날 게 뭐냐면 에어로빅. 에어로빅 복장에 리복 운동화 신고 나와서 에어로빅 하는 그런 장면이 그다 매치업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에어로빅은 뭔가 약간 체육관 피트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때 당시에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어디까지 리복이 올라가느냐? 80년대 중반에 아디다스랑 나이키를 한번 제친 적도 있었어요. 업계 1위까지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그때 에어로빅이 붐이었어요. 응, 열풍이었어요. 열풍이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건 리복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 중후반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사양기를 걷기 시작하죠. 그거를 아디다스가 이제 인수합병을 합니다. 아디다스 인수합병을 하는데 35만 달러인가? 뭐 그 정도의 이제 인수합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되기만 했나 보다. 그렇게 인수합병이 돼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링거를 꽂은 다음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거예요. 아디다스 쪽에서. 이제 아디다스 쪽에서도 인수합병을 했는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살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리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NBA에 리복 농구화를 신고 나온다. 혹은 축구 이제 뭐 우리 얼마 전에 그 피파 있었지 않습니까? 피파에 리복이 스폰서가 붙어. 이상하잖아요? 좀 약간 브랜드가 뭔가 이제 안 맞아, 브랜드가. 심지어는 푸마 같은 브랜드도 스포츠 브랜드예요. 축구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리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리복이 가만히 보니까 얘 미국에 생겨난 처음 보는 운동인데 얘네 성장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한 2년 만에 막 2배, 3배로 쭉쭉 크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는 뭔가 사람을 끌어오르게 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비슷했던 게 80년대 에어로빅이 그랬거든요. 뭔가 영상화 했을 적에 사람들한테 하고 싶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이런 게 좀 선정적인 게 좀 약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폰서십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네. 체육관은 못 참지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2011년도에 새롭게 리복 크로스핏.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처음으로다가 이제 그 크로스핏을 접하셨던 분들은 크로스핏을 리복에서 만든 건 줄 아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TV에 광고로 이렇게 해갖고. 네, 리복 크로스핏.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적에 뭐 모델이 막 지금 이제 김동현 선수 뭐 이런 분들이 막 광고 모델도 하고 막 이제 그랬었어요. 리복 크로스핏.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각자 프리한 복장으로다가 동네에서 막 무통 벗고 막 운동하듯이 약간 맞아. 이런 거에서 크로스핏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저기죠. 뭐죠? 어페럴이 생긴 거예요. 크로스핏 스타일이 생겼어요. 크로스핏 스타일을 리복이 이제 딱 이쁘게 옷을 입혀준 거예요. 앤드 크로스핏 할 땐 이 운동화 신어.
크로스핏 할 적엔 이 양말 신어. 이 위에 이 티 입고 이 바지 입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리복이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제 크로스핏 접했던 사람이라 크로스핏 하는데 크로스핏 전용 바지가 생겼어요. 셔츠가 생긴 거예요. 야, 이런 걸 내가 보게 되는구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들었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크로스핏과 리복의 니즈가 잘 맞았고, 또 묘한 게 리복 크로스핏 어감도 뭔가 한 것처럼 입에 좀 잘 붙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크로스핏 좀 이상하잖아요. 나이키 크로스핏 요것도 퓨마 좀 크로스핏 이상해. 이상하죠. 리복 크로스핏이 뭔가 약간 잘 맞았던 필라 크로스핏 이상해.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원래 피트니스 브랜드였다가 이제 약간 사양길을 걸었던 리복이 요렇게 다시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피트니스 브랜드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 어떤 그런 계기도 되고, 또 크로스핏은 리복이라는 큰 어떤 자본이 브랜드가 붙어가지고 뭔가 약간 브랜딩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다 이제 그 크로스핏 게임즈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점점 좀 많으니까 상금이 붙어요. 1등 하면 얼마 주고 상금이 좀 붙어요. 그래서 2010년도 그러니까 리복이 붙기 전까지 게임즈에 1등 하면 상금이 $25,000였었어요. 2억 5천? 네. 25,000달러. 25,000 네, 달러. 25,000불이었었는데 리복이 딱 붙은 그 해 2011년도에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1등 했을 때 25,000불이었던 상금이 25만 불로 뛰어요. 10배가 늘어나요. 2억 5천 가까이. 네. 2억 5천. 10배가 이제 늘어나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거, ESPN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동네에 모여서 길바닥에서 게임즈 하던, 아니면 동네 운동장 빌려서 했는데 스테디움 같은 걸 빌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관객석에 쫙 있고, 예, 진짜로 다 뭔가 약간 스포츠 중계처럼 ESPN에서 생중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예. 이걸 또 사람들이 좋아했어. 그렇죠. 몸이 멋있잖아, 애들이 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아마 그때부터 그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의 이제 몸이 그 전에 하시던 분들하고 많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TV에 노출이 되면서. 그렇죠. TV에 노출이 되고, 이제 상금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다른 것들도 물론 생겼겠죠. 요건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견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저거 했던 게, 그렇게 되면서 2011년도부터 리복이 붙어서 쫙 성장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크로스핏 정점을 찍었던 시기가 팬데믹 바로 직전까지였었어요. 맞죠. 팬데믹 직전까지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62개국에 15,000개의 박스인데, 이게 공식적으로다가 제휴가 된 박스들. 아닌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많겠지. 네. 그리고 정식으로다가 요 162개국에 15,000개 박스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회원들이 400만 명이 넘었었어요. 나라가 된 거지. 네. 그리고 게임즈가 이제 개최가 되잖아요. 그러면 참가자들이 40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올림픽처럼 된 이 정도면 진짜 뭐 장난 아닌 거. 단일 종목의 어떤 그런 피트니스 브랜드 중에서는 이때 당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가장 크지 않냐, 이게. 제일 크지 않냐.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네. 그쵸. 엄청나게 이제 국제적인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나 보면, 그렇죠. 야구도 이거 안 될 것 같고.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팬데믹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하얗게 불태우던 정점까지가 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말 드라마틱한 거는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크로스핏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2020년도 이제 딱 되면서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도 영업 규제가 생겨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막 좋았는데 그 2019년도 전에 정점으로 몸집을 불렸던 크로스핏이 팬데믹이 딱 터진 다음에 2020년 한 해에 전 세계의 크로스핏 박스 가맹점이 20%가 문을 닫아요.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냥. 1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20%가. 네. 앤드 여기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설사를 하고 있는데 This is Sparta 그러면서 이제 발로다가 빡 차서 설사 위에 주저앉힌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문제는 이 사건이 크로스핏의 CEO, 크로스핏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낸 창시자가 이거를
빅동을 여기다 싸버립니다. 뭐냐면은 2020년도 6월 달에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부장들과 이제 줌으로 다 화상회의를 하다가 이 사람이 하면 안 될 얘기를 해요. 이거 약간 갑자기 크로스핏에서 이게 왜 나오나 싶을 때 있지만 조지 플로이드 사건 아시죠? 네네네. 네, 그 인권 인종차별과 인권에 대한 어떤 그때 당시 그래서 예,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 각 지부장들 박스들 대표들과 줌 회의를 하다가 이 그렉 그레스만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지 않는다. 우리 직원들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걔를 추모를 해야 되는지 나한테 말을 해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쓸데없이. 레이시즘을 본인이 이제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00년도에는 이 사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과 어떤 프론티어를 보여줬던 사람이라. 근데 이제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은 개꼰대가 된 거죠. 개꼰대가 된 거야. 백인 그 레드넥 그 개꼰대가 돼버린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실수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게 뭐냐면 트위터에다가 코로나19가 아니고 코로나를 앞에 빼고서는 조지 플로이드 19 이걸 트윗을 날려버린 거예요. 굳이 뭔가 빙의가 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다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렇지? 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네. 이 보니까 떠오르잖아요. 아베크롬비 사장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사람도 그런 거 하다가 이게 엄청난 문제가 돼버려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돼버려서 이게 일파만파 그냥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뭐냐면 리복에서 손절을 쳐버립니다. 아, 그쵸. 네. 그치. 같이 갈 수. 난 너네랑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리복뿐만이 아니고 이제 로그 같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로그는 뭐냐면 운동 장비 같은 것들이 공식 지정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 이제 장비들이었었는데 얘네도 손절 쳐버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 20% 감소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전 세계에 있는 2,000개 정도 되는 2,000개의 이 크로스핏 박스가 보이콧 해버립니다. 우리는 크로스핏 안 함. 제휴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갑자기 가뜩이나 이제 크로스핏 때문에 영업이 안 되는데 와장창 막 다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도 얘기 들어보면 가맹비는 점점 올라갔는데 가맹비 1년에 가맹비를 내면 특히 크로스핏에서 해주는 건 없대. 그렇죠. 그냥 게임즈 출전 때문에 그냥 하고 있었던 건데 뭐 리복 끊기지 뭐 로그 끊기지 이러니까 끊기고, 뭐 그냥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할 이유가 이제 없는 거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차피 그 정도로 CEO 대표가 그런 마인드였으면 무너질 건 무너질 거였는데 팬데믹이 되게 빨리 앞당 그렇죠. 역사를 잡고 그렇죠. 빨리 뭔가 4차 혁명, 산업혁명을 앞당긴 것처럼 넌 여기에 이제 또 뭐냐면은 이제 이 크로스핏 게임즈에 히어로들이라고 하는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리치 프로닝이나 아니면 이제 맷 프레이저 같은 약간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이콧 해버려요. 나 더 이상 이제 크로스핏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뭐 이게 약간 당연히 뭐 그런 메이저 스포츠하고는 간극이 좀 있지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이클 조던이나 아니면 코비 브라이언트가 야, 나 이제 농구 안 할래. 농구 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거예요. 거의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크로스핏 운동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렉 그레스만이 이제 CEO 겸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자의반 타의반으로다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거기 미투도 당하지 않았어? 미투도 당했어요, 맞아요. 거기다 미투까지 갔어. 미투까지 당했어. 미투 내용도 이상한 게 그렉 무슨 출장을 갔는데 우리 뭐 트레이너 그 여자랑 같이 가면 방을 따로 잡아야 되잖아. 호텔을 한 방을 잡았대. 맞아요. 뭐 경비를 아낀다고. 그래서 이상한. 경비를 아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난리 났었을 때 있잖아요. 2019년도 전에 그때 그 크로스핏 브랜드 가치가 4조 얼마 지금 하나로 40만 달러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4조랑 40만 달러는 다르지. 아닌가? 40만 달러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40만 달러 너무 작아. 굉장히 4조까지 갈 수 있어요. 4조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비상장 상장했을 때 매기는 가치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 그렉 그레스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크로스핏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뭔가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망가뜨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너 리스크는 다 했어. 네. 지금 보면 입으로 똥 쌌지, 유능한 사람들 손절쳤지, 협력사 다 까집었지. 거기다가 네, 뭐 이것도 성추모까지 있지. 뭐 아유 진짜. SNS에 이런 짓도 하고 뭐 못할 짓을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이분이 이제 집에서 물러나고요.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매각 절차 밟겠는데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한 이제 이건 현재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로스핏 박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분 중에 오라클 아시죠? 네, 오라클의 그 전 경영자 출신이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분이 크로스핏 CEO예요. 에릭 로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수를 해서 다시 이제 좀 살려보려고 이제 다시 이제 하고 있고 다시 이제 손절치고 나간 그 다 끌어안고 뭐 하고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되게 이제, 열심히 하셨더라고. 네, 이분은 이제 되게 경영자 출신이고 또 이게 좀 약간 다르죠. 그래서 현재 크로스핏 자체는 지금 현재는 이제 요런 약하게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다다다닥 요약하듯이 이렇게 좀 왔는데 크로스핏 처음 생겼을 때부터 현재까지는 현재 크로스핏 요렇게 이어져 왔어요. 요렇게 이어져 왔는데 새해 들어서 이제 운동 이제 그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랬으만이고요. 예, 그분이 뭐 한 거는 근데 크로스핏 자체의 어떤 운동을 그걸로 다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크로스핏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요새는 또 많은 또 이제 코치님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코칭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정식으로다가 크로스핏 레벨 1, 이제 레벨 2 그런 크로스핏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있는 어떤 그런 정식 지부라면은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충분히 즐겁게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왔으니까 생각해보면 초창기 때 그게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눈치 보이고 헬스장에서 했다 막 쫓겨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뭐 운동 환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새해 됐으니까 운동하시는데 뭘 고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예전에 저랑도 좀 약간 관련이 있었던 운동이고 해서 요런 운동이고 요런 역사를 걸어왔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썰을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재밌네요. 네. 저는 지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게임즈 따위는 사실 잘 모르겠고 게임즈 전에 그 걔네들 프로도 더 좋았었고 그렇죠. 게임즈 나오면서 너무 좀 보여주기식으로 와드가 나와서 좀. 다치는 사람 너무 많아졌는데 경기화되고 오히려 지금 바뀐 시절 초기로 좀 돌아가서 기능 운동에 좀 선두주자가 돼갖고 어차피 앞으로 게임즈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몸이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냥 소규모 그룹 운동이나 잘 하셔갖고 기능 운동에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네. 자, 올해는 크로스핏 한번. 아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말해도 되는 건가? 네. 옛날에 엑스핏이라고도 있었었잖아요. 예전에 저랑 관련이 있었던. 네. 그건 크로스핏하고 어떤? 그거는 그냥 문체육관 이름이고요. 문체육관 이름이었어요. 그때 크로스핏 지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까 오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지부 1년치 가맹비를 내잖아요. 계약서를 보니까 별로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뭐 이 돈을 내고 굳이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되나 싶어가지고. 돈도 돈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국 법원에 출두를 해야 돼. 네, 뭐 그런 좀 진짜. 약간 조항 자체가 좀 그지 같았어, 되게. 그래서 안 하고 크로스가 X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름 쳤습니다. 네. 요즘에는 F45인가? F45 그게 그렇죠.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 봤더니 그냥 영상 틀어놓고 운동도 많이 한대. 네, 맞아요. 약간 그 대신 좀 뭐가 좋아 했더니 사진을 잘 찍어준다. 맞아요. 저도 제 지인분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F45가 여기저기 요새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크로스핏 인스타 감성을 네, 크로스핏보다는 약간 라이트한 좀 그 인터벌 운동 요 정도. 네, 앞으로 크로스핏이 박스들이 살아남으려면 이 인스타랑 사진도 신경 써야 된다. 지금 보여지는 게 중요한 요즘 감성 시대다. 인스타 감성 체육관 그런 거. 요새는 또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대라. 조명도 신경 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된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서 또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건강하시고요. 운동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